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고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권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작품 소개해 드리죠? 예, 그렇습니다. 이 아시자와 요라는 작가의 단편집인데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라는 단편집에 이제 단편이 5편이 있는데요. 네. 이 안에 있는 단편 5편 중에 네 번째 단편인 언니처럼이라는 단편의 어떤 줄거리와 낭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상당히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언니처럼 뭘 어떻게 했다는 건지. 이게 아주 저도 뭐 이렇게 언니처럼이니까 네. 제목이 뭐 그냥 그렇고 뭐 좀 '시시한가.' 하고 딱 읽기 시작했는데 네. 와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놀랄 만큼 심리 묘사가 대단합니다. 그렇군요. 이 주인공의. 아시자와 요라는 작가가 1984 년생 젊은 작가인데 지금 일본에서 아주 떠오르는 신예 작가로 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상도 이 많이 받았고요. 예 상도 많이 받았고 최근에 뭐 많은 작품들이 인제 나오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 번역이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인기 있다는 얘기죠. 번역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작가입니다. 아시자와 그렇습니다. 요의 단편집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네 번째 단편 언니처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설은 신문 헤드라인과 기사로 시작을 한다. 3세 여아 학대로 사망. 친모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었다. 나가사키 현경 사카모토서는 3살 배기 딸을 계단에서 밀어서 떨어뜨린 28세의 시마 나오코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했다. 사카모토 서에 따르면 16일 오후 1시 40분경 현장에 있던 근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진 여아를 발견했다고 한다. 여아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카모토 서는 혐의를 살인으로 전환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의자 시마 씨는 이전에도 딸의 다리를 때리거나 기둥에 머리를 찢는 등의 학대를 반복해 왔다고 한다. 경찰 조사에 혐의를 전면적으로 인정한 시마 씨는 상담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남편이 신문을 접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언니의 사건이 실린 사회면이 안쪽으로 감춰지고 텔레비전 방송 안내란이 겉으로 나왔다. 남편은 신문을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내려놓고 짜낸 듯한 목소리로 교도소에 있는 언니에 대해 물었다. 언니는 나를 만나지 않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고 한다. 언니는 왜 나를 만나려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직접 사정을 말해주지 않는 걸까? 하다못해 나한테 상담을 했다면 막상 언니가 상담을 했더라도 적절하게 충고할 수 있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래도 이야기를 해 주었다면 적어도 언니가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지는 않았으련만. 내가 4살, 언니가 10살 때의 기억이 갑자기 떠오른다. 나는 머핀 아줌마의 빵집이라는 그림책을 아주 좋아했는데 일로 바쁜 엄마 대신에 언니가 자주 읽어주었다. 그림책 내용은 맛있는 빵을 만들어 먹는 일러스트와 글로 채워져 있었다. 나는 언니에게 나도 이 빵을 먹고 싶다 라면서 중얼거리자 언니가 그날은 우리 입방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제안했다. 그리고 언니는 나한테 어설프지만 그럴듯한 빵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 언니는 나한테 우상이었다. 항상 상냥하고 뭐든지 잘하고 늘 웃는 얼굴이었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언니. 언니는 언제나 내 목표였다. 언니처럼 되고 싶었다. 언니 같은 엄마가 되고 싶었다. 언니가 아이를 낳고 반년 후에 나도 출산했을 때는 기뻤고 언니와 똑같은 딸을 낳은 것도 마음에 들었다. 멀리 떨어진 후쿠오카와 나가사키로 각자 시집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매주 통화를 했고 석 달에 한 번은 서로의 집에 왕래했다. 언니는 언제 어느 때나 온화하니 여유가 있었고
육아와 관련된 고민도 친절하게 들어주었다. 반면 언니가 육아 스트레스나 남편과 불안한 장래에 대한 불만을 입 밖에 꺼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언니가 이런 사건을 일으켰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신문과 텔레비전에 오르내리는 언니의 이름은 동성동명인 남의 이름처럼 보였고, 곤혹스러워하면서도 사건 자체는 금방 사실로 받아들인 내 남편도 남처럼 느껴졌다. 몇 번이나 되풀이해 읽어서 구깃구깃해진 신문을 바라보고 있자니 초점이 흐려졌다. 단상같이 어른어른하는 불쾌한 빛이 어두워진 시야의 중심을 맴돌았다. 나는 현기증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 사건에 관한 소식을 처음으로 들었을 당시가 떠올랐어요.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순간 나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간신히 재운 딸 유이카가 깨면 어쩌나 싶어서 신경이 곤두섰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화면에 떠 있는 엄마라는 글씨를 보자 나는 직감적으로 90살인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엄마에게 전화를 걸려고 발신 버튼에 엄지를 대는 것과 동시에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엄마가 아니라 남편 이름이 떴어요. 남편은 큰 목소리로 "여보 들었어?" 하는 화급한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역시 좋지 않은 소식이구나 싶어 단단히 각오했어요. 남편은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딸인 나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사위인 자신에게 급하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나는 기절할 정도로 놀랐습니다. 언니가 체포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니가 저지른 죄의 내용, 경찰에 체포돼 취조를 받고 있다는 것, 발뺌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듯 하다는 것 등을 말해 주었어요. 그때 악을 쓰는 듯한 울음소리에 나는 정신이 돌아왔어요. 딸 유이카가 얼굴을 잔뜩 찡그린 채 울고 있었어요. 그렇게 언니의 소식을 들은 첫날이 지나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걸핏하면 언니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의 남편인 형님이 불쌍하다고도 했어요. 나는 테이블에 놓인 주간지를 집었어요. 주간지 안에는 언니가 6년 전 동화 콩쿠르에 응모해서 상을 탄 작품이 책으로 출간된 이야기가 실려 있었어요. 엄마는 이 책을 몇십 권이나 사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언니 이야기를 입에 달고 지냈어요. 초면인 사람과 만나서도 결국에는 동화 작가인 언니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언니가 옛날부터 똑똑했다며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콧구멍을 벌른거렸어요. 하지만 지금 신문에 실린 동화 작가의 민낯이라는 헤드라인이 박힌 기사는 언니의 직업과는 관계없는 신랄한 증언으로 가득했습니다. 완벽주의자, 딸이 아직 아기일 때 모유 수유를 위해 식생활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면서 비슷한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맘친 그룹 멤버 모두에게 내준 케이크를 혼자서 먹지 않은 적이 있다. 딸에게 비싼 브랜드 옷만 입히는 게 이상했다. 언제 가봐도 집을 항상 깔끔하게 정리해놔서 어린아이가 있는 집으로 보이지 않았다. 거칠애를 좋아하는 인상이었다. 3살배기 딸을 여러 비싼 학원에 보냈다 등의 기사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사건 후의 취재를 했다고는 하나 언니 주변에 언니를 비난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놀랐습니다. 신문에 난 각각의 일화는 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말로 나쁜 짓일까? 예를 들어 아이가 장래 올림픽 선수가 된 후에 이러한 일화가 언니의 육아법으로 소개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의 헌신 덕분이라고 칭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침실에서 유이카가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나는 당장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후 남편이 언니의 사건을 두고 왈가왈부하는 인터넷 게시판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남편은 내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허둥지둥 마우스를 움직였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노트북을 닫더니 내 시선을 피해 달아나듯이 거실을 나갔다.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 남편이 뭔가 감추고 싶어 한다면 그냥 놓아둬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인터넷 방문 기록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조사하면서까지
남편이 보고 있던 사이트를 찾아냈다. 거기에는 사건 관련 정보라기보다 언니의 개인 정보가 적혀 있었다. 중학교 때 따돌림을 당했던 것, 아이돌 가수 팬클럽에 가입한 적이 있다는 것 등등. 언니를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면 모를 만한 정보도 있어서 마우스를 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을 만큼 덜덜 떨렸다. 게시판에는 언니가 가장 살이 쪘을 때의 사진도 올라와 있었다. 거기에는 저게 사람 얼굴이냐? 코 나오게 생겼네. 뚱땡이. 이런 언니의 외모를 욕하는 댓글이 달려 있어서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다. 눈에 초점이 흐려져 시야가 밋밋한 회색으로 가득 찼다. 나는 언니와 생김새가 닮았다. 게시글에는 또 언니의 남편과 부모까지 욕하는 글들도 올라와 있었다. 나는 언니를 비난하는 온라인 악성글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하나 계속 읽어나갔다. 알고 싶은 건지 알고 싶지 않은 건지 긴가민가 했다. 딱지가 생길 때마다 손톱으로 떼어내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이 이런 말들을 어떤 기분으로 읽고 있었을까 생각을 하자 몸속이 식어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나를 더욱 놀라게 만든 남편의 검색어는 범죄자 조카라는 검색어였다. 남편은 우리 딸 유이카를 걱정한 것이다. 부모로서 당연한 마음이다. 이모가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장차 유이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나도 불안하기 그지없다. 하지만 남편이 나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걸렸다. 남편 나름의 배려라는 것은 알지만 몹시 서운했다. 또 남편은 나와 달리 망설임 없이 우리 언니를 범죄자라는 말로 표현했다. 언니를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이해는 간다. 하지만 나는 남편이 꼭 언니를 용서해 주기를 바랐다. 죄는 미워할지언정 그런 짓을 저지를 만큼 궁지에 몰린 사정을 참작할 여지를 남겨두었으면 했던 것이다. 하지만 가족인 남편조차 그럴 수 없었을 정도니까 세상이 그러지 않는 건 당연할 것이다. 얼마 뒤 한 남자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같은 반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 맥이 탁 풀릴 만큼 싱겁게 세상의 관심이 그쪽으로 옮겨갔다. 그때까지 남편은 검색을 계속했고 나는 그 발자취를 쫓았다. 서로 직접적으로는 화제에 올리지 않고서. 언니가 사건을 일으킨 후로 나는 맘친들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언니가 저지른 사건에 대해 맘친들에게 직접 알리진 않았지만 언니가 동화 작가 누구라는 이야기를 입이 닳도록 했으니까 뉴스를 보고 대부분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나도 만약 그 사람들 입장이라면 거리를 두지 않을까 생각하자 먼저 연락할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오랜 친구라면 모를까? 시에서 주관하는 엄마들 모임에서 아이를 연결고리로 만난 친구들이에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의 가족과 아이를 동반해 만나기 싫은 건 본능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사건을 저지르고 두 달쯤 지난 어느 날 맘친 중 한 명이 놀러 오라고 불렀어요. 엄마들 모임에서도 특히 친하게 지냈던 네 사람 중 한 명이 둘째를 낳아서 다 함께 아기를 보러 간다기에 더 놀랐습니다. 설마 나를 다시 불러줄 줄이야. 그것도 집으로. 기뻤고 정말 고마웠어요. 내가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뿐 어쩌면 주변에서는 그렇게 중대하게 여기지 않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나를 직접 아는 사람은 언니와 나를 별개로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당일 긴장된 마음으로 유이카를 데리고 가자 언니가 일으킨 사건을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와 거의 변함없는 태도로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주 조금씩 긴장이 풀려갔고 마음을 놓고 있었을 때 새로 태어난 아기를 안아보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엄마들 품에서는 조용히 있던 아기가 내가 앉자 갑자기 크게 울어대기 시작했어요. 이때의 분위기를 나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블라인드를 쫙 내리듯이 한순간에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걸 실감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 품에 있던 아기가 다른 엄마에게로 건너가자마자 갑자기 울음을 뚝 그쳤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진짜 엄마는 아니건만 왜 나한테만 하다못해 내게 아이가 없다면 하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아기를 낳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변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엄마예요. 유이카를 36개월 가까이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아기를 울리다니 뭔가 있는 것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 불안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그런 의구심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내면에 뭔가를 느낀 것 아닐까? 우리 언니가 품고 있던 것과 똑같은 사악한 뭔가를. 이런 일이 있은 후로도 표면상으로는 예전과 다름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노는 동안 육아 고민을 토로하고 남편에 대한 불평, 불만에 열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장난감을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등 정신이 없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나는 유이카가 한없이 어지르는 장난감만 계속 정리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서 다른 맘친과 한 테이블에 앉아 있기가 괴로웠기 때문이에요. 얇고 하얀 막을 둘러친 듯한 맘친들을 이따금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언니를 몹시 보고 싶다고. 이 지경이 되어서도 나는 여전히 언니를 갈구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보다 더욱 언니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언니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고민을 끌어안고 있다가 어디서부터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는지, 전부 언니에게 직접 듣고 싶었어요. 유이카에 대한 고민도 언니에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유이카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뭔가 가르치고 싶지만 돈도 없고 뭘 시키면 좋을지도 몰랐어요. 아이만 키우며 세월을 보내는 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유이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도 걱정이 됐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지울 수 없었습니다. 꼭 언니가 아니라 맘친들에게라도 상담하면 그만이리라. 하지만 이제는 내 고민을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얼마 후 졸리는지 유이카가 투정하는 것을 계기로 그만 모임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맘친이 갑자기 하고 소리를 높였어요. 지갑이 없어졌어. 맘친들의 시선이 한순간 내게 모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어요. 부자연스러울 만큼 한꺼번에 시선이 흩어지고 나서 "아, 미안해. 보조 가방에 넣어놨네." 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누군가 지갑 말고 정신도 잘 챙기라는 말을 계기로 다들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웃어넘길 수 있다면 귀 뒤가 뜨거워지는 걸 느끼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로 맘친들은 집을 나설 때까지 나와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남편의 차가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유이카를 씻기려고 욕실로 데려갔지만 유이카는 옷만 다 벗은 채로 거실로 도망을 갔다. 그리고 태연하게 불농놀이를 하고 있었다. 내가 유이카에게 바깥에 나갔다 왔으니까 어서 목욕을 하자 해도 유이코는 싫다고 소리를 친다. 요즘 드물지 않는 상황이었다. 30개월이 지나자 유이카는 갑자기 말이 많아진 동시에 자기 주장도 또렷해졌다.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억지로 시키면 짜증을 부리며 운다. 이런 것이 성장의 증거라는 것은 알지만 일상의 온갖 상황에서 유이카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갑자기 언니의 말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그럴 때는 선택지를 내놓는 게 좋아. 목욕해 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목욕하면서 뭐하고 놀까? 오리랑 개구리 중에 뭐가 더 좋아?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지. 그런데 문득 깨달았다. 언니는 내가 목표를 삼는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 그러자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일그러진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유이카, 엄마 말 안 들을래? 내 목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유이카의 팔을 잡아당긴 순간 유이카가 아야 하고 비명을 질렀다. 지금까지 아무 관심도 없이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남편이 안색을 바꾸며 일어서서 뭐냐고 소리쳤다. 그 말을 들은 유이카가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리며 안겼다.
남편은 하루쯤 목욕 안 한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그걸 가지고 애를 괴롭히느냐고 나무란다. 나는 당신이 도와주면 이라는 말이 목구멍에 턱 걸렸다. 저녁을 먹고 나서도 퍼질러 앉아 휴대전화나 들여다보고 있던 주제에 죽지 않는다고 해서 목욕이고 양치질이고 유이카가 싫어하는 일을 일절하지 않으면 유이카는 병에 걸리고 충치도 생길 것이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내뱉지 못한 말이 소용돌이 치고 뱃속에 열불이 났다. 하지만 남편의 다음 한마디를 듣자 순식간에 열기가 싹 가셨다. 엄마가 이렇게 신경질적이라니 유이카가 불쌍하다. 주위에서 소리가 사라지고 눈앞이 더욱 깜깜해졌다. 발밑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유이카가 불쌍한 걸까? 나는 엉겨붙다시피 남편의 팔을 꼭 잡고 있는 유이카를 보았다. 유이카의 눈에서 이겼다는 듯 우쭐대는 빛이 느껴져 깜짝 놀랐다. 대체 무슨 생각이람? 이겼다고 우쭐대다니? 그럴 리 없다. 자기 딸한테 그런 마음을 품다니 말도 안 되는 노릇이다. 무엇보다 유이카는 아직 만 3살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나는 신경질적인 걸까? 이상한 걸까? 언니가 사건을 저지른 지 석 달이 지나도 서먹서먹해진 남편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다. 남편이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어서 그저 기분을 살피는 것이 고작이었다. 더는 점수가 깎이지 않도록, 실망하지 않도록, 오직 그 생각만 하며 남편 앞에서는 유이카를 야단치지 않았고, 저녁 반찬을 하나 더 늘렸고, 이야기를 할 때는 늘 들어주는 역할을 맡았다. 남편이 집에 있으면 유이카도 말을 비교적 잘 들으므로 남편이 유이카와 놀아주는 동안은 나도 내 위주로 집안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편이 집에 있으면 마치 감시당하는 것 같아서 긴장되었고 출근하면 마음이 놓였다. 무엇보다 문제는 남편은 유이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다. 대부분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이었다. 참다 못해서 그만 좀 하라는 뜻을 부드럽게 전달한 적이 있다. 하지만 가끔은 괜찮다고 하며 내 말을 일축하는 바람에 다시는 뭐라고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댁과의 관계가 언니 사건 이후로 소원해진 것도 걱정이었다. 그런데 장마가 시작될 무렵 갑자기 남편이 형 집에 가자고 했다. 형은 탁 터놓고 이야기하면 이해해주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가슴이 따뜻해졌고 굳은 어깨에서 힘이 빠졌다. 나는 지금까지 언니 일을 너무 혼자서만 끌어안으려고 했던 건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즉 남편과 나와 유이카는 가족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남편 말이 옳았다. 아주머님 부부는 처음에는 어색한 태도를 보였지만 언니가 저지른 사건과 나는 아무 상관도 없다고 남편이 힘줘 주장하자 이해해 준 것 같았다. 형님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는 동서편이야 라고 격려해 주었다. 고마웠고 진심으로 남편을 믿고 오길 잘했다 싶었다. 형님이 만들어준 점심을 먹고 근처 공원에 가기로 했다. 테니스 코트 크기의 큼지막한 미끄럼틀을 중심으로 색색의 놀이기구가 잘 배치된 공원이었다. 아주머님 부부에게는 4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다. 조카는 나를 잘 따랐고 유이카를 자기 친동생처럼 귀여워해 주었다. 내가 목에 두른 꿰맨 쇼를 조카가 만지작거리며 작은 엄마네 집은 가난해요? 하고 제잘되는 조카의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언니가 사건을 저지른 이후로 내가 이토록 순순하게 웃음을 지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조카의 오른손을 잡고 유이카를 왼손으로 받치며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갔다. 유이카를 먼저 내려보내고 조카를 돌아본 순간이었다.
초등학교 여학생의 무릎이 미끄럼틀 꼭대기에 서 있던 조카의 등에 닿는 모습이 보였다. 아차 싶었을 때는 이미 늦었다. 몸을 휘청한 조카가 슬로 모션처럼 앞으로 기울어졌다. 나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저 눈만 부릅떴다. 떨어지겠구나 싶었지만 냉큼 안아서 구하기는커녕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했다. 조카는 그대로 굴러떨어져서 오른쪽 쇄골이 부러졌다. 내가 곁에 있었는데도 조카가 다치다니 미안하다고 울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아주머님과 형님은 용서해주지 않았다. 이모가 밀었다고 조카가 증언했기 때문이다. 조카는 내게 등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민 것처럼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조카를 민 사람은 옆에 있던 초등학교 여학생이었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하자 남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아니 당신 대체 왜 이래? 하면서 소리를 쳤다. 내가 멀뚱히 서 있자 남편은 내 머리를 움켜쥐고 억지로 고개를 숙이게 했다. 형, 정말 미안해. 이 여편 내가 이런 짓을 할 줄이야. 내가 한 짓이 아니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그만 좀 해! 하고 고함을 지르며 나를 떠밀었다. 진짜로 그런 아이가 있었다면 당장 여기로 데려오든가. 이미 공원을 나서서 병원에 왔으니까 그 초등학생, 여학생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내가 우물쭈물하자 남편은 소리를 내어 한숨을 쉬었다. 진심으로 반성하면 밉지는 않지. 아니, 하다 초등학생 탓을 해? 당신은 부끄러운 줄도 몰라? 나는 입을 벌리려다가 도로 다물었다.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무리 화가 났기로서니, 아니, 고작 어린애가 한 말이잖아. 남편의 말끝이 살짝 떨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어린애가 한 말이라니? 정말로 무슨 소린지 나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쥐어짜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무슨 오해를 한 건지 이해가 되었다. 조카가 나한테 작은 엄마네 집은 가난해요? 하고 물어본 것에 화가 나서 떠밀었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졌다. 조카가 아기를 품고 한 말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도 안다. 오히려 조카 나름대로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그랬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안다는 말이다. 하지만 내가 안다는 사실을 남편은 몰랐다. 문득 맘침들의 시선이 머릿속에 되살아났다. 지갑이 없어졌다는 말에 아무 망설임도 없이 제일 먼저 나를 의심하던 그 시선이. 이렇게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유이카는 시간이 갈수록 투정이 많아졌어요. 방금도 간신히 머리만 끼운 속옷을 유이카가 투정을 부리며 벗어던졌어요. 내가 유이카 소리를 지르며 어깨를 잡자 유이카는 온몸을 비틀며 손을 뿌리치고 거북이처럼 마룻바닥에 웅크렸어요. 그리고 귀가 따가울 만큼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럼 계속 그런 꼴로 있든가 하고 말을 내뱉었어요. 그러자 유이카의 울음소리가 더 커져서 짜증과 자기 혐오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소리를 내어 한숨을 쉬고 속옷을 집어서 이것만이라도 입자고 달랬어요. 하지만 유이카는 싫어! 하고 날카롭게 소리쳤어요. 나는 너무 열받은 나머지 더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몸을 획 돌려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이제 6월이니 억지로 입히지 않아도 감기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에요. 유이카가 울음을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두부 햄버거, 샐러드, 케첩으로 양념한 볶음밥을 접시에 담아 거실로 돌아갔어요. 유이카 밥 먹자 하고 부르자 유이카는 셀쭉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잠자코 유아용 의자에 기어올랐습니다. 결국 거의 알몸이나 마찬가지였지만 더는 문제 삼을 기분이 아니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목소리 톤을 높이며 얼른 밥 먹자고 했어요. 하지만 유이카는 테이블 위를 흘낏 보더니 접시를 테이블 가장자리로 밀면서
유이카는 이거 안 먹어 했어요. 나는 한숨을 삼키면서 이거는 유이카가 좋아하는 거잖아 하고 유이카 앞으로 접시를 밀었어요. 그러자 유이카는 내가 앞으로 밀어준 접시를 세게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뒤집히고 음식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어젯밤에 유이카를 재운 후에 재료를 준비해서 만든 햄버거, 예전에 유이카가 맛있다며 싹 다 먹은 볶음밥,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유이카의 어깨로 손을 뻗자 유이카가 힘껏 뿌리쳤어요. 손을 내려다보자 손등에 빨간 줄이 생겼어요. 긁힌 자국을 오른손으로 누르고 아야 하고 유이카에게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까지 아팠던 것은 아니에요. 그저 사람을 손톱으로 핥히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겠다는 마음이었어요. 지금 제대로 야단치지 않으면 유이카는 다른 아이에게도 똑같은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송해요 해야지 라고 하자 유이카는 미간에 주름을 잡고 고개를 획 돌렸어요. 내가 다시 최대한 상냥한 어조로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마자 유이카의 표정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아, 울겠다고 생각했을 때 유이카가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으앙. 의사를 전달할 방법이 울음밖에 없던 아기 시절에 그야말로 절실하게 울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자기가 상처를 입었다고 호소하는 듯한, 그러면서 이쪽을 탓하는 듯한 울음소리에 내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도 겨우 한숨을 삼키고 유이카를 품에 안았어요. 그러자 유이카는 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내 얼굴이 뻣뻣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어요. 뚝 그쳐. 목소리에서 낮은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그러자 유이카가 신경질적으로 자기 맨 가슴을 핥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지마! 하며 유이카의 양손을 냅다 잡았어요. 하지만 가슴에는 새빨간 상처가 몇 줄이나 생긴 뒤였어요. 만약 남편이 이걸 본다면 이라고 상상하자 심장이 딱딱하게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두 눈을 부릅떴어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억지로 시키려고 하면 엉엉 운다. 유이카의 의사를 존중하면 이런 꼴이 난다. 돌이켜보면 나는 초등학생 때부터 모범생이었습니다. 방학 숙제는 언제든지 일찍 끝내고 놀았어요. 아무튼 눈앞의 일을 정리하고 나서 쉬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좌절한 건 사회인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웹 디자인 하청 회사에 입사했어요. 거기서는 일을 마감 기한 전에 마치면 휴식이 아니라 다음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을 빨리 해서 도움이 된다는 말에 겸연쩍게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어쩌면 좋을 줄 몰라 비명을 질렀어요. 쉬고 싶다. 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마감이 아슬아슬할 때까지 요령 있게 쉬면서 일할 자신은 없었어요. 같은 회사 선배였던 남편과 결혼하고 임신해서 퇴직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쉴 수 있다. 끝낼 수 있다. 누구에게도 책 잡히거나 누구도 실망시키지 않는 형태로 유익하는 내게 자유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유이카가 태어날 때까지 몇 달간은 거의 처음 맛보았다고 해도 될 만큼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막상 유이카가 태어나자 생활은 싹 달라졌어요. 빽빽 우는 유이카가 언제 울음을 그칠 것인가? 또는 겨우 잠든 유이카가 언제까지 잠들어 있을 것인가? 전혀 예측되지 않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유이카가 다시 울면서 가슴을 핥혔다. 긁힌 상처가 순식간에 늘어났다. 한 줄, 두 줄, 세 줄. 하얀 피부에 생기는 붉은색이 시야를 물들였고 마침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한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다. 유이카의 울음소리가 멈추자 거실에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다. 다음 순간 폭발하는 듯한 울음소리와 함께 손바닥이 뜨끈하니 얼얼한 감격이 느껴졌다. 때리고 말았던 것이다. 손바닥을 멍하니 내려다 보았다. 뻣뻣한 목을 어색하게 돌려서 유이카를 보았다. 유이카의 조그만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내가 결국 유이카를 때리고 만 것이다. 어, 미안해, 유이카. 무너져 내리듯이 몸을 웅크려 유이카를 끌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이카. 많이 아프지?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턱에 닿았다. 유이카가 힘껏 달라붙었다. 간절한 모습에 가슴이 죄어드는 것처럼 아팠다. 죄송하다고 갈라진 목소리로 되풀이해 말하는 유이카는 더 이상 가슴을 핥히지 않았다. 왜 처음부터 하지 못했을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억지로 손을 붙들지 말고 이렇게 안아주면 됐을 것을. 안아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 됐을 것을. 그랬다면 유이카도 그만두었을지 모르는데.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유이카가 태어난 직후부터 언니에게 말해왔었다. 내가 그럴 때마다 언니는 무슨 소리냐고 웃어 넘겼다. 걱정 마. 그렇게 고민하는 게 유이카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엄마야. 언니 말에 설득력이 있었으니까 더는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니의 말이 정말로 옳았을까? 이대로 유이카와 단둘이 지내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나는 매달리는 심정으로 취업 정보지를 보며 이력서를 썼습니다. 이라면 유이카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는 유이카를 때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20대 중반에 일을 그만둔 후로 아이만 키운 내가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 애초에 목표를 높게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전부 떨어졌어요. 유이카가 다닐 어린이집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아이를 맡길 곳을 확보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 담당자들의 말이었어요. 그런 말을 듣고 곧장 시청에 가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시청 직원은 이미 일하고 계신 게 아니라 구직 중이시라면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가 어린이집을 확보하지 못하면 채용할 수 없다고 한다고 말하자 시청 직원은 다들 그래서 힘들어한다고 말을 해요. 직원은 미안해서 주눅이 들었다기보다 진심으로 내가 딱하다는 듯이 눈초리를 축 늘어뜨리며 말하고 갱지 같은 종이를 펼치면서 그래서 일단은 무인가 어린이집에 보내서 취직을 한 후에 인가된 어린이집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알려져요. 그날 밤 남편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자 남편은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만지듯 종이를 손끝으로 집어들고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딱히 그렇게까지 해서 일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며 자료에 나와 있는 보육료 부분을 손가락으로 탁 튕겼어요.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면 학대할지도 모른다는 소리는 할 수 없었어요. 말했다가는 벌써 때렸다는 이야기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나는 일하러 나가기를 포기하고 다시는 남편에게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에서 학대 관련 사이트를 찾아다녔습니다. 아이를 때려봤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서 안심도 했어요. 괜찮다. 딱 한 번뿐이라면 학대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터넷 방문 기록을 삭제하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유이카를 뒤에서 끌어안았어요. 하지만 유이카가 만 3살이 되고 사흘 후 나는 또 유이카를 때렸습니다. 신기려던 신발을 던졌을 뿐 내 얼굴에 맞은 것도 아니었는데 넓적다리를 찰싹 때리며 참 못됐네 못됐어. 엄마도 이제 어찌할지 모르겠다 하고 쏘아붙였어요. 유이카가 울음을 터뜨리자 울지 말라고 했잖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동시에 손을 또 움직였어요. 나도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식인데 아직 고작 3살인데 뭘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걸까? 유이카의 팔다리에 생긴 멍이 채 낫기도 전에 같은 곳을 또 때렸어요. 때린 직후에는 2번 다시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자신과의 약속을 수도 없이 깼습니다. 유이카의 넓적 다리를 때리고 울면서 끌어안고 엉엉 우는 유이카에게 두툼한 깃털 이불을 덮어씌우고 시끄러워 차라리 죽어 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죽으라고 말하자마자 날카로운 칼이 가슴을 후벼 판 듯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마침내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그렇게나 바랐고 태어난 순간 세상 모든 것에 고마워했고
성장을 느낄 때마다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기뻐해 놓고서 딸이 죽기를 바란다는 말을 내뱉었어요. 울면서 학대 상담 창구에 대해 조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알아보고 이번에는 인터넷 방문 기록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빨리 남편도 알아차리기를 바랐어요. 말려주었으면 했어요. 누군가 당장 유이카에게서 나를 좀 떼어놔. 집에 유이카와 단둘이 있기가 무서워서 남편 몰래 유치원 체험반을 2군데 보냈고 유치원 체험반에 가지 않는 날은 거의 매일 아동관이라는 아이 후생시설에 데려갔습니다. 아동관에서 다른 엄마들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늘어날 따름이었어요. 다른 엄마들은 놀랄 만큼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기가 괴로웠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늘 아침 일찍 아동관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밖에서 점심을 먹고 집에 와서 낮잠을 자는 유이카 옆에 나도 누워 잠을 청했어요. 유이카가 잠에서 깨자마자 텔레비전을 틀고 최소한의 집안일을 하고 나면 유이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갔어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여줬다고 자책하는 한편으로 장을 보는 내내 떼를 쓰는 유이카 때문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나는 유이카를 아동관에 데려갔다. 하지만 점심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도 유이카는 아동관을 나서려 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 기분이 별로면서 밥을 먹으러 가자고 하면 나갈 준비를 하기는커녕 울고 불고 난리를 쳤다.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겨우 돌아갈 채비를 마치고 오후 1시가 지나서야 아동관을 나섰다. 나도 배가 고팠고 지칠 대로 지쳤다. 차에 태우려고 해도 칭얼대면서 타지 않아서 별 수 없이 걸어서 근처 정식집에 가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이카가 안아달라고 소리를 쳤고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10kg이 넘는 유이카를 안아 들었다. 계단을 올라가자 숨이 찼고 팔이 마비될 정도로 피로했다. 계단참에서 걸음을 멈추고 축 늘어진 유이카를 보니 벌써 잠이 들었다. 나는 그대로 계단 끄트머리에 펄썩 주저앉았다. 점심을 어떻게 할지 멍하니 생각했다. 정식집에서 깨워서 먹일까?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서 먹일까? 막 잠든 참이라 깨우면 가게에서 칭얼거릴 것이다. 그렇다고 집에 돌아가면 도중에 깨서 배고프다고 울음을 터뜨릴 게 뻔하다. 그럴 때면 유이카는 어르고 달래도 절대로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 나는 강한 햇빛을 반사하는 돌계단을 바라보았다. 어쨌거나 유이카를 다시 안고 왔던 길을 돌아갈 기력은 어디서도 솟지 않았다. 지금 잠을 보충했으니까 집에 돌아가면 낮잠은 자지 않겠다 싶자 온몸이 더욱 무거워졌다. 얼굴을 적신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도 모를 지경으로 더웠고 머릿속이 몽롱했다. 왜 이 동네에는 이렇게 오르막과 계단이 많은 걸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얼마나 그러고 앉아 있었을까? 몇 분이었을까? 몇십 분이었을까? 어느덧 잠에서 깬 유이카가 울음을 터뜨렸다. 배고프지? 밥 먹으러 식당에 갈까?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짜증을 내는 유이카를 땅바닥에 내려놓고 무거운 엉덩이를 들었다. 자, 울면 배만 더 고파. 이 계단만 올라가면 금방 식당이야. 잡으려고 뻗은 손을 유이카가 쳐냈다. 유이카는 벌개진 얼굴로 악을 쓰며 발을 동동 굴렀다. 유이카가 계단 가장자리를 밟는 것을 보고 나는 숨을 헉 들이켰다. 그 순간 조카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미끄럼틀 위에서 앞으로 기울어지던 작은 그 뒷모습 말이다. 유이카! 메마른 소리가 울려 퍼졌다. 뺨을 맞은 유이카가 계단참 한복판으로 쓰러졌다. 위험하잖아. 눈앞이 하얗게 물들었고 귀울림이 들렸다. 아플 만큼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목소리가 떨렸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계단에서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유이카의 목소리가 도중에 끊겼다. 유이카를 향해 내리친 손이 시야 중심에서 흐려졌다. 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시끄러워. 닥쳐. 차라리 죽어. 어디까지가 정말로 귀에 들린 목소리고 어디부터가 머릿속에 울려 퍼진 목소리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다. 쳐든 손은 누구의 손이고 뜨겁게 달궈진 돌계단에 맨 무릎으로 꿇어앉아 몸을 웅크리고 있는 여자애는 또 누구일까? 유이카의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얼굴을 가리려는 손을 잡고 떼어냈다. 그만둬야 한다. 더 때려서는 안 된다. 더 때리면 정말로 유이카가 죽는다. 내 손에 죽고 만다. 그때 무슨 짓이에요? 하는 남자의 고함이 귀를 때렸다. 들켰다 싶은 마음이 드는 것과 동시에 드디어 발견해 주었구나 싶기도 했다. 이걸로 다 끝났다. 이제 나를 유이카와 갈라놓으면 유이카는 죽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 순간 손바닥에 느껴지는 유이카의 축축한 살결의 감촉이 사라졌다. 유이카 하고 외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가녀린 어깨가 내 손에서 떨어져 천천히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유이카는 마치 끌려가는 것처럼 계단 쪽으로 비틀비틀 움직였다. 유이카는 몸이 쓰러지는 걸 막으려고 오른발을 내디디다가 꼬인 왼발이 더 오른쪽을 디뎠다. 더욱 기울어진 몸을 지탱하려는 듯이 오른발을 크게 내밀었을 때 유이카의 몸이 계단 아래로 빨려 들어가서 사라졌다. 배경은 경찰서로 바뀝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취조를 담당한 형사가 물었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고 입속으로 따라했어요. 다른 사람이라니 누구한테? 유이카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뭔가 가르치고 싶지만 돈도 없고 뭘 시키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유이카가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 걸 그랬다는 후회를 지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상담을 했다면 그 사람은 무슨 감상을 품었을까? 형사는 한숨을 쉬며 나에게 피해망상이라고 말을 했어요. 나는 형사에게 그런가요? 하고 말하면서 내가 자신을 멋대로 궁지에 몰았을 뿐 실은 상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고 되물었어요. 다들 진심으로 언니가 지은 죄와 내가 무관하다고 여기고 있었겠냐고도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를 궁지로 몰아넣은 건 정말 피해망상뿐이었을까요? 하고 물었어요. 소설은 신문 헤드라인과 기사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할아버지의 도깨비 카메라의 저자 절도 혐의로 체포. 후쿠오카 현경 오나카서는 3일 절도 혐의로 동화 작가 34살 사쿠라이 사토코 씨를 체포했다. 사토코 씨는 지난 4개월간 한 여성의 집에서 현금 약 80만 엔과 목걸이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다. 용의자 사토코 씨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육아 모임 소속으로 평소에 서로 친한 사이였다. 사토코 씨는 할아버지의 도깨비 카메라로 창작동화 콩쿠르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고 그 후로 시리즈가 3권 출간되었지만 그 후로는 책이 나오지 않았다. 취조를 받은 사토코 씨는 남편의 이직으로 생활비가 줄어들어 아이의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불안했다. 라고 진술했다. 2015년 2월 4일 기타 큐슈 일보. 예. 이렇게 이제 소설이 소설이 끝이 나는 끝나는데 거죠. 자, 이거 아마도 이거를 설명을 좀 해 드려야 네,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글로 읽으시는 거하고 예. 소리로 듣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데다가 예. 물론 글로 읽으셨었어도 더 제대로 잘 헷갈리죠. 발견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자, 맞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소설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그 마지막에 그 절도 혐의로 체포된 동화 작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사쿠라이 사토코 씨. 예. 거기가 사실은 나의 언니입니다, 이 언니. 사람이 언니인 거예요.
언니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계단에서 밀어서 죽였다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걸로 소설이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나서 그게 인제 진행이 되는데 네. 그래서 다들 그 첫 기사의 범인이 언니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은 언니의 기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사예요. 자기 자신의 기다였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 맨 끝에 나왔던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 하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언니의 예. 언니의 기사고요. 그러니까 이 네. 기사 두 개를 바꿔치기 함으로써 네. 독자들은 인제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작가가 독자들을 아주 교묘하게 속였다. 네. 잘 아주 가지고 놀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더 인제 이 작품이 좀 뒤에 마지막에 보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니의 죄도 뭐 무거운 죄긴 합니다만 살인죄보다는 경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절도죄니까. 큰 죄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런데 동생은 언니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것이 짓누른 거죠. 완전히 피해망상인 거예요. 맞습니다. 네. 피해망상으로 자기 아이를 죽게까지 이르렀다. 그렇죠. 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야 이거 진짜 이야미스 맞는데요. 이야미스 맞아요. 예. 읽으면 불쾌해지는 미스터리 이야미스. 요게 한 그렇죠. 장르라면서요. 장르고요. 네. 아주 불쾌하게 만들어 주는 그 소설 장르가 최근에 나오기 시작해서 꽤나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특별히 그런 장르도 중요하지만 음. 이 작가가 아시자와요 작가의 그 필력이 참 대단한 게요. 네. 그 심리 그 주인공이 아주 그냥 뭐 망가져 가는 그 심리를 음. 굉장히 공감할 수 있게 아주 잘 다뤄 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수님이 그동안 오랜 세월 동안 그 저와 함께 방송을 이제 7년 넘게 하시면서 예. 연기는 웬만하면 잘 안 하시는데 예. 오늘 아주 메소드급 연기를 하셨어요. "울지 말라고 했잖아." 그거 한 번만 더 해 주시겠어요? "울지 말라고 했잖아." 네. "울지 말라고 했잖아." 네. 이게 여기에 어떤 뭐 육아 스트레스라든가 또 이 경력 단절 여성이 겪는 어떤 그렇죠. 그 예. 심리 묘사 이런 게 예. 맞아요. 아주 탁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이 또 다른 감상 포인트가 아주 되겠습니다. 탁월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아시자와 요의 단편 언니처럼 이었고요. 네. 이 언니처럼이라는 제목이 참 참 기가 또 막힌 아주 뭐 아이러니한 의미를 지니고 예.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늘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방송 시간이 50 분이 넘잖아요. 네. 이걸 글로 일일이 다 리라이팅을 하시는 게 교수님의 엄청난 수고입니다. 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또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와 주실 거죠? 예 네. 그럼요. 성균관대학교 박인곤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아나운서 원기범이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